지난 수십 년간 항공산업은 첨단 금속 소재와 복합 소재가 기술력을 좌우하는 최전선으로 불렸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티타늄, 고강도 복합 소재, 초내열 금속 같은 이 네 가지가 항공산업의 신경줄이라 불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투기의 무게를 줄이고 내구성을 높이며 고온과 고속 비행에도 변형되지 않게 만드는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만큼은 오랜 세월 동안 소수의 국가만이 지배했습니다. 미국의 알코아, 프랑스의 사프란, 일본의 스미토모와 같은 초대형 항공 소재 기업들이 전 세계 군용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은 그 오랜 세월 소재 수입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KF-21 보라매의 기체가 완성되어도 그 뼈대를 이루는 금속 소재와 복합 소재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황이 드디어 뒤집혔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25년 11월 항공소재 228종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부터입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일본 니혼에이자이 신문은 이를 아시아항공산업 판도 변화의 신호탄이라 표현하며 한국이 단순 조립국을 넘어 소재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에 섰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영국 디펜스 업저버는 대한민국이 항공소재 독립을 이루면 향후 KF-21뿐 아니라 차세대 수송기, 무인기, 그리고 우주발사체까지 자립할 수 있는 전략적 완전 독립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카이가 이번에 자립에 성공한 소재는 단순한 철이나 알루미늄이 아닙니다. 알루미늄 압출제, 티타늄 합금 분말, 고온 내열성 복합재, 항공 전장용 배관류 등 항공기 기체와 내부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추적인 부품들입니다. 이들 소재는 KF-21뿐 아니라 FA-50, KUH-1 수리온, LAH 소형 무장 헬기까지 대부분의 국산 항공기에 적용 가능한 핵심 부품으로 카이는 이를 총 228종에 달하는 항목으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 중 69종은 항공용 금속 소재, 159종은 기계와 전장 배관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소재가 완전히 국산화되면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공기 소재로 인한 갑질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큰 의미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단 한 가지 소재를 국산화할 때마다 평균 5억에서 7억 원의 연간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228종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200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이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외산 대체를 넘어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포항공대, 서울대 재료연구소,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참여한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6년 만에 항공소재 자립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과정에서 카이가 일부 소재의 성능을 원판보다 높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TI-6R 4V 계열의 티타늄 합금 분말입니다. 기존 유럽산 제품보다 인장 강도가 12% 이상 높아졌고 피로 강도는 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성능 향상형 국산화입니다. 이런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15년 타우러스 미사일 도입 당시 독일이 정비용 소재를 제공하지 않아 유지 보수에 차질을 빚었던 사건 이후 한국 방산업계는 부품과 소재의 자립 없이는 주권도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부품 공급 중단으로 미사일의 창정비가 5년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죠. 이 사건은 카이를 비롯한 한국 항공 방산업계의 소재 독립의 필요성을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성과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수입 대체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내 경쟁 지위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자국 전투기 칸을 개발하다 중지한 이유도 기체 소재의 80% 이상을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공개된 칸 전투기의 개발 단가가 한 대당 약 2,300억 원에 달해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국내 생산 비율이 65%를 넘었으며 이번 228종 소재의 추가 국산화로 2030년까지 부품 국산화율 8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터키보다 20년 이상 빠른 산업 생태계 구축 속도입니다.
또한 카이는 이 국산 소재를 에어버스, 보잉 등 글로벌 민항기 제조사에도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2024년 하반기부터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 소재의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이면 AS 9100 인증을 통과해 세계 항공기 소재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이 시장 규모는 연간 약 240조 원에 달하며 카이가 점유율 1%만 확보해도 연간 2조 4천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카이의 항공 소재 국산화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무기 자립의 완성이라는 큰 그림 속 한 조각이자 한국이 진정한 항공산업 주권국으로 도약하는 순간입니다. 과거 일본이 F2 전투기를 미국 부품에 의존하며 스스로의 목줄을 쥐어준 것처럼 한국 또한 과거에는 외산 부품의 가격 인상과 수급 차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굴레를 벗어던진 겁니다. 국산 소재 없이 독립은 없다. 이 한 문장이 오늘날 카이의 신념을 압축합니다. 전 세계가 공급망 위기에 흔들릴 때 한국은 오히려 그 위기를 산업 자립의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선 것이 바로 이 228종의 국산 항공 소재입니다. 군사기술의 세계에서 소재는 무기의 DNA라 불립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설계와 전자장비를 갖추더라도 그 모든 구조를 지탱하는 금속과 복합재가 외국산이라면 결국 무기체계의 열쇠는 타국의 손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투기 한 대에는 약 3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며 그중 절반 이상이 항공 소재 관련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소재를 자립하지 못하면 완제품도 독립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터키입니다. 터키는 2010년대 초반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 기술을 이전받아 푸르트나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소재 가공 기술과 전장 통합 노하우가 부족해 결국 파워팩 결함과 부품 신뢰성 문제에 시달렸죠. 그 결과 푸르트나는 내수용으로만 제한되고 해외 수출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터키는 이 실패 이후 항공 소재와 전차 소재를 자체 개발하려 했지만 핵심 금속 가공 노하우를 확보하지 못해 여전히 독일, 프랑스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터키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단순 기술 도입이 아닌 산업 생태계 전체를 국산화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한 것이죠. 이러한 산업 생태계 자립은 단순히 제조 공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근본 체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전략무기 핵심 부품을 절대 외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일본 또한 F-15J, F-2 등 자국형 전투기를 생산할 때 항공 소재의 70% 이상을 미쓰비시 계열이 직접 공급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십식 전차는 여전히 독일제 고강도 강판에 의존하고 있어 부품 단가가 K2 전차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즉, 소재 국산화율은 무기체계의 전략적 자립도를 결정짓는 가장 본질적인 지표입니다. 카이가 이번에 확보한 기술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티타늄 분말 기반 적층 제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금속을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분말을 적층해 3D 프린팅 방식으로 항공기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프랑스 사프란이나 미국 G-에비에이션이 독점하던 기술이었으나 한국은 2025년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티타늄 분말 입도 제어 공정을 완성했습니다. 이 공정은 소재의 미세균열을 40% 이상 줄이고 피로 수명을 1.7배 이상 늘리는 결과를 냈습니다. 덕분에 KF-21의 동체와 날개 부품 중 일부는 이미 이 국산 소재로 교체되어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처럼 소재 국산화가 중요한 이유는 전시 상황에서도 자력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만이 진정한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반도체와 항공 소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시산업 대응 체계에 맞춘 생산 라인을 갖춰 항공 소재를 단 30일 만에 생산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즉, 한국은 전시 공급망 복원력에서 이미 G7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국내용 소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제 공급망의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현재 카이는 국내 항공 소재 자립률을 2030년까지 50%에서 8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동시에 알루미늄, 티타늄, 복합 소재의 해외 수출 비율을 전체 생산량의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달성할 경우 한국은 일본,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소재 수출 5대 강국에 진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25년 3월 28일 한중미 공군 영상입니다. 우리 군의 F-15K 전투기가 AIM-9X 공대공 미사일로 단숨에 표적을 명중시킵니다. 한국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F-15K는 도입 당시 미국이 운용하던 F-15E 전투기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전투기인데요. 한국은 F-15K를 통해 2000년대 중반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 전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비록 5세대 전투기의 등장으로 과거만한 위용을 보여주진 못하지만 F-15K는 또 한 번의 성능 개량을 통해 2048년까지 우리 영공을 수호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압도적인 공중 전력과 제공권 확보가 있었습니다. 항시 미국은 전쟁이 시작되면 제공권을 확실히 장악한 이후 지상군을 투입하였으며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 이래 미 공군이 제공권을 잡지 못한 전쟁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사실 한국 공군 전력을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민망할 정도로 양국의 공군력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제 전투기를 라이선스 생산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술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공군의 우수성과 기술, 전술 교리를 배우고 응용하는 것은 우리 공군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다가 현재 동아시아는 주변국들의 공군력 증강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어 지금의 전력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안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은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체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북한조차도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빌미로 수호이 27, 미그 29 등을 보충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공군도 계속해서 전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의 미국 공군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공군 전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고 주변국의 공중전 위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전장에서 제공권은 전투의 양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전투기 이외에도 폭격기나 공격 헬기 등 아군을 지원할 수 있는 공중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공권을 빼앗기는 순간 해당 국가의 지상군은 별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이탈리아의 군사학자 줄리오 두에가 제공권이란 군사저서를 집필한 이래 전 세계의 전장은 공군력이 점점 더 중요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미국 공군은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요 전술기 전력만 살펴보더라도 180대 이상의 F-22 랩터를 필두로 500대 이상의 F-35, 200대 이상의 F-15EX, 800대 이상의 F-16 계열 전투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F-35와 F-15EX는 아직도 추가 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지금 이 시각에도 보유 전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F-22 랩터 이전에 세계 최강의 공중우세 전투기로 활약했던 F-15CD가 주방위군으로 이전 및 퇴역 절차를 밟고 있을 정도이니 미국 공군의 강력함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반면 한국은 39대의 F-35를 필두로 59대의 F-15K, 165대의 F-16 계열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F-15K와 131대의 KF-16은 각각 해당 계열의 최신 기체인 F-15EX와 F-16V급으로 성능을 개량하고 있어 전력 강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120대의 KF-21이 전력화되면 노후화된 KF-5를 모두 퇴역시키는 방식으로 신규 전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한국 공군의 전력을 미국과 비교한다면 F-35는 미국 대비 약 7% 수준을 보유한 셈이며 20대가 추가되어 59대를 운용하게 된다면 미국 대비 11%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은 우리보다 더욱 빠르게 F-35 물량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의 5세대기 보유량이 미국과 더욱 큰 차이로 벌어질 것이며 현대공중전에서 5세대 전투기의 가치를 고려할 때 한국은 KF-21의 블록3 개량 또는 F-35 직도입 등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F-15 계열과 F-16 계열 전투기는 한국이 미국 대비 각각 20% 이상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나름대로 강력한 공군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공대공 능력을 기준으로는 해외에서 일본 자위대와
호각 이상의 능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만큼 전투기 전력은 우수한 축에 속합니다. 다만 지금껏 한국 공군은 전투기를 보강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상대적으로 지원 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2011년이 되어서야 2737 조기 경보기 4대를 도입하였으며 공중급유기도 2010년대 후반에 처음 도입되는 등 뒤늦게 지원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구식 전력까지 합쳐 470대 이상의 공중급유기를 운용하고 있고 조기 경보기를 비롯한 경보, 정찰, 수색, 지휘 등을 위한 특수임무 항공기를 170대 이상 운용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국 공군은 지원 전력 측면에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전투의 승패는 무기체계의 우수성에 의해 갈리지만 전쟁의 승패는 보급과 지휘에 의해 갈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절대로 지원 전력의 중요성을 낮잡아 봐서는 안 되며 한국 공군의 작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력도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공군은 나날이 커지는 중국,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전투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보유한 전투기 전력은 공대공 측면에서 일본과 대등하다는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신규 전력 강화와 노후 기종 퇴역 등을 고려하면 최소 60대 내외의 전투기가 더 필요합니다. 한국이 주변국을 상대로 우리 영공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전투기 수량은 못해도 420기 이상입니다. 이는 현재 공군이 보유한 조종사 현황, 전투기 가동률, 주변국의 공중전력 등을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유할 예정의 F-35와 KF-21까지 합쳐도 4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FA-50은 제공권 싸움이 어려운 경전투기이며 퇴역을 눈앞에 둔 KF-5 등을 제외하면 F-35, F-15K, KF-16, KF-21처럼 적 전투기와 제공권 싸움이 가능한 전투기는 360대 내외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국 공군은 지금의 평가와 전력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KF-21의 블록1-2 전력화가 완료된 다음의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세대 전투기로 개량될 KF-21의 블록3, KF-21EX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일각에선 이제 겨우 블록1 생산에 들어간 KF-21의 5세대기 개량을 언급하면 이를 폄하하려는 언행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은 결코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할 때 지금부터 주요 기술을 연구하더라도 2030년대의 예정대로 KF-21 블록3가 전력화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KF-21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스텔스기 개량을 위한 외형 설계에 집중했으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기반으로 KF-21의 개량을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KF-21 블록3는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여 레이더 피탄 면적을 낮추고 동체 내부에 4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될 예정이며 한국은 KF-21 블록3 이외에도 다양한 성능 개량형을 통해 부족한 전투기 수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군이 성능을 개량하기로 결정한 F-15K만 하더라도 2030년대 초중반까지 모든 기체를 개량한 후 2048년까지 사용할 예정인 만큼 우리 군은 2030년대와 2040년대에도 계속해서 후속 기종 전력화를 고민해야 하고 그래야만 퇴역하는 전투기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을 분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항공굴기를 내세우며 전력을 강화하는 중국의 공군 전력은 언제든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공중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육군이나 해군의 군사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공군과의 연계작전이 더욱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육군이나 해군이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한다면 짧은 공중거리를 통해 중국 공군의 화력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한반도 상공의 제공권을 절대 내줘서는 안 되며 공군의 활약이 절대적인데요. 한국이 중국 공군과 교전을 치른다면 최소 64대의 제니10을 상대해야 합니다. 중국은 하나의 공군 부대를 완편하게 되면 32대의 전투기를 배치하게 되는데 북부 전구 예하에 편제된 중국 공군 중 제니10을 사용하는 부대는 2개이니 한국은 최소 64대의 중국 제5세대기를 저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이것조차도
최소한의 수량을 상정했을 경우이며 유사시 중국군 예하의 다른 공군 부대에서 제니10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한국 공군이 상대해야 할 적성국의 5세대 전투기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 공군이 중국의 무력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5세대 전투기를 어떻게 제압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최적의 전략은 F-35와 KF-21의 유기적인 작전 수행입니다. F-35는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서 가장 우수한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최고 속도가 마하 1.6에 불과하고 선회력 등 전반적인 기동성 지표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공중에서 매복하지 않는다면 기동성이 뛰어난 제니10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F-35가 우수한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바탕으로 적기를 추적하고 뛰어난 기동성을 지닌 KF-21이 F-35의 부족한 기동성을 보완하며 적기를 요격하는 연계 작전을 구사한다면 한국 공군은 중국의 5세대 전투기 전력도 손쉽게 제압이 가능합니다. KF-21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4발의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장거리 교전 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쌍발 엔진을 장착하여 기동성 측면에선 F-35보다 한 수 위의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군의 전투기를 요격하는 임무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은 KF-21의 전력화를 더욱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한국은 우수한 지대공 미사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은 국토 면적이 넓지 않은 데 반해 다량의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여 방공 밀집도가 높은 축에 속합니다. 따라서 전투기 간의 공중전과 더불어 지상에서 중국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을 지원한다면 한국 공군은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적군을 제압하고 전투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 장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전장에선 공중전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공권의 전략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으며 중국은 항공굴기를 내세우며 자국의 전투기가 미국과도 자웅을 겨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군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KF-21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자국 전투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발전시킴으로써 지금보다 한층 더 강력한 공중 전력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